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한 상처와 욕망이 숨겨진 이야기. 오늘 영상에서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을 바탕으로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모든 것을 내주고도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의 시나리오로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관계가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결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상상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화려한 날들의 한 장면은 한 여자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수술대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출발합니다. 지은호는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고, 당분간은 정순이가 돌봐주는 집에서 몸을 회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직 배에 남은 수술 자국은 욱신거리듯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며 밤마다 숨이 막히는 공포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달리 마음은 여전히 수술대 위에 묶여있는 듯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는지 강요였는지조차 헷갈리는 기억들이 밤마다 되살아나 지은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일하는 편이 낫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 의사를 전했을 때 잠시의 침묵 끝에 허락이 떨어집니다. 몸을 아끼라는 당부와 함께 농담 섞인 걱정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지은호의 목소리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지혁에게 그 변화는 무엇보다 큰 안도였습니다. 간 이식 수술 이후 처음으로 지은호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오랜만에 사무실 문을 엽니다. 동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내려놓고 컴퓨터 전원을 켜며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에 젖습니다. 깊게 들이마신 숨 속에는 병원 냄새 대신 커피 향과 사무실의 공기가 섞여 있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둘 출근하는 동료들은 따뜻한 환영으로 지은호를 맞이하고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릅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은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공기를 가르며 스며든 낯설고도 익숙한 향수가 지은호의 코끝을 스칩니다. 과거를 억지로 덮으려는 듯 부드러운 첫 포장된 냄새, 그리고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존재. 고개를 돌린 지은호의 시야에 들어온 인물은 간 이식을 강요했던 친엄마 고성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방문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서 있고 그 모습은 지은호의 심장을 다시 조여옵니다. 고성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하듯 모든 일을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딸의 몸에 남은 상처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녀의 시선은 늘 결과만을 확인하려는 관찰자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지만 고성은 그런 변화조차 눈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꺼낸 하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이 가족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고성에게 간 이식은 오빠 우진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고 딸의 희생은 계산 가능한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우진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만으로 모든 과정은 정리된 듯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그 대가이자 마침표처럼 노딥니다. 지은호는 그 앞에서 눈을 크게 뜨며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녀에게 간 이식은 돈이나 보상으로 환산될 수 없는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고성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자신이 한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확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딸의 인생 역시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 속에는 지은호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친딸도 아들도 결국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날은 모든 것이 정리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파국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은호가 이 굴욕과 상처를 어떻게 되돌려 놓게 될지, 고성이 끝내 가족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화려한 날들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려다 발걸음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잠시 들러 인사를 하고 나올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문틈으로 흘러나온 말들은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기에 충분했다. 차갑게 정리된 문장 속에는 감정을 배제하라는 명령과 누군가의 인생을 계산처럼 잘라내는 잔혹함이 섞여 있었다. 지은호와 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복도를 울릴 만큼 무거웠다. 이지혁은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무심코 구겨버렸다. 그 작은 소음조차 들킬까 두려워 숨을 죽였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귀를 때린 말은 명확했다. 우진과 엮이지 말라는 경고, 감정은 후계자에게 독이라는 단정, 그리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 선언. 그 모든 말이 끝나자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문장이 복도의 잔향처럼 남았다. 이지혁은 문을 열 수 없었다. 손목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을 쥔 채 안에서 들려오는 지은호의 떨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상처가 터져나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은호의 인생에는 늘 우진이 있었다. 오빠이자 가장 먼저 마음을 내보였던 절친. 그 관계는 감정에 휘둘린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어진 인연이었다. 하지만 고성은 그 연결을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 쌍둥이라는 사실, 이미 드러나 버린 진실, 숨길 수 없게 된 과거조차도 그는 계산의 일부로만 여겼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황이 단순해질 거라는 말은 지은호에게 또 한 번의 침묵을 강요하는 족쇄였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우진이 아니라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그가 지켜온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지은호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안정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선택권 없이 흘러가야 했던 시간들. 그 시작에는 언제나 어머니 고성이 있었다. 그래서 고성이 말하는 안정은 지은호에게 안식이 아니라 재난에 가까웠다. 공기가 얼어붙은 방 안에서 고성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병원에서 살아 돌아온 뒤 달라진 지은호를 바라보며 그는 더 이상 딸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봉투 하나로 관계를 정리하듯 돈으로 각자의 인생을 분리하겠다는 냉정한 제안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건은 남아 있었다. 우진과의 선을 지키라는 것, 괜히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경고. 우진은 앞으로 그 집안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 말은 곧 지은호의 존재가 그 계획 속에서 얼마나 쉽게 배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이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복도에서 억눌러 왔던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이지혁의 시선은 고성을 향해 곱게 꽂혔다. 우진이 이끌어야 할 미래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지은호는 무엇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희생된 조각인지, 간을 떼어 주고 남은 부속품인지, 아니면 애초의 계산에서 제외된 존재인지. 그의 질문은 방 안의 공기를 다시 한번 갈라놓았다. 고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지혁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보다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냉담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안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 그리고 그 틈에서 흔들리는 지은호와 우진, 이 지역의 감정은 더 이상 조용히 묻힐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이 장면은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려 갈지를 예고하며 조용히 막을 내린다. 화려한 날들은 겉으로 보기엔 빛나지만 그 안쪽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은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새삼 느끼고 있었다. 간 이식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현실은 회복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 앞에 선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어머니 고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다. 고성이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들어 올리며 은근한 위협을 숨기지 않았다. 그 봉투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경고였다. 이제 막 수술을 끝낸 딸에게 우진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차가운 요구가 적혀있는 듯한 무게였다. 그 순간 이지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호의 직장 상사이자 선배였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어른이었다. 선을 넘었다는 그의 단호한 태도는 고성이의 날선 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고성이는 이것이 가족의 문제라며 외부인의 개입을 밀어냈지만 이지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고개를 저었다. 간을 떼어준 딸에게 쓸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그는 어머니라면 먼저 아픈 곳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고성이는 더 말을 잇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듯 봉투를 가방에 다시 밀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은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기만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얼굴, 이지환이 모든 것을 보았다. 우편물을 들고 사무실을 찾은 그는 고성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형 이지혁에게 회사 서류를 전해주러 왔을 뿐이었지만 영라의 어머니가 형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의문을 품은 채 이지환은 조심스럽게 지혁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형을 기다리며 복도의 공기를 다시 떠올렸다. 한편 은호는 병실에서 가슴께를 가볍게 두드리며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이지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곁에 서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침묵일 수 있었지만 은호에게 그 침묵은 언제든 기대어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잠시 후 은호는 마치 혼잣말처럼 자신의 속을 꺼냈다. 간을 내주었다고 해서 딸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깨달음, 어머니의 눈에 자신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부품 같은 존재였다는 자각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수술 이유들은 마른 감사가 아니라 우진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는 사실이 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눌렀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지혁의 손은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풀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을 은호에게 짐으로 얹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은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담담히 전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우진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호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진이 좋았을 뿐이라고, 자신보다 더 비슷하게 아픈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낮췄다. 그 말은 오히려 이지혁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과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화려한 날들로 만드는 진짜 이유였다. 이지혁은 그런 마음을 멋있다고 생각했다. 빛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히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눈부신 순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숨고르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그렇듯 자신이 가진 불안과 상처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눈물과 복잡하게 얽힌 감정, 스스로를 초라하게 바라보는 시선까지. 그는 그런 자신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이지혁에게 어느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지, 언젠가는 지겨워지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툭 던진 것처럼 보이는 말과 태도 속에는 이 지역 사람 특유의 솔직하고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정작 본인의 마음은 잘 꺼내 보이지 않는 이지혁의 태도는 지은호를 더 깊은 곳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지혁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은호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다봤다고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써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더 큰 허무뿐이었습니다. 그 고백 같은 독백을 듣고 이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듯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 빈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선택을 내립니다. 비어 있다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채워도 되겠느냐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너무도 직설적이어서 처음에는 농담처럼 느껴질 만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에는 한 점의 장난도 없었습니다. 늘 선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의 얼굴 위에 분명한 남자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책임감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부재나 아픈 과거 때문도 아닌 오직 지은호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은호의 눈가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단단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가진 결핍을 떠올렸습니다. 엉망이 된 가족, 복잡하게 얽힌 과거, 그리고 앞으로도 이지혁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수많은 문제들. 하지만 이지혁에게 그것들은 감점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건드리면 더 아픈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 같은 존재. 그 말 앞에서 지은호는 더 이상 감정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고 그는 손등으로 대충 훔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빈 마음 안에 이지혁이라는 존재 하나를 넣어 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제야 조금 솔직해졌을 뿐 그는 늘 지은호의 옆자리를 선택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지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이지환이 불안한 기색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을 보자마자 던진 질문에는 숨길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 다녀간 여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담담하게 사실을 전합니다. 그 여자는 지은호의 친엄마였고 얼마 전 간이식을 계기로 잃어버렸던 딸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찾아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더 이상 이지혁의 오빠 곁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경고를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과거와 현실이 밀려옵니다.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이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한 문장처럼 툭 던져진 진실에서 시작된다. 형 몰라서라는 말과 함께 밝혀진 사실은 이 지역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눈앞에 스쳐 지나간 인물들의 얼굴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어딘가 어긋나 있던 퍼즐이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맞춰졌다. 성재의 새어머니라 불리던 그 여자가 바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한우진은 단순한 후배도 지인이 아니라 박성재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역은 그 충격 앞에서 어떤 말도 이어갈 수 없었다. 진실은 언제나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찾아온다. 그날 저녁, 박성재와 이 지역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아 있었다. 낮 동안 이 지역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대로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박성재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다. 은호에게 간을 준 사람이 한우진이라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말로 꺼내는 순간조차 버거운 진실이었다. 고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은호를 속이고 우진까지 도구로 삼아 만들어낸 판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질수록 박성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 강요에 가까운 장기 이식의 정황,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가 배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배신의 그림자가 겹겹이 드리워졌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생 배신과 거짓말을 가장 증오하던 사람, 원칙 앞에서는 가족조차 예외로 두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침묵했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수록 진실은 더 잔인해졌다. 배신과 거짓말이 고성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들인 박성재에게조차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결심했다.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겠다고. 최어머니가 무엇을 계획했고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박성재 역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무렵 집 안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박영란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드는 손은 가늘게 떨렸고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국그릇은 늘 반 이상 남아 있었다. 가족들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변화는 너무 분명했다. 어느 날 밤 박성재는 영라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다이어트라는 말로 얼버무리기에는 눈빛이 너무 지쳐 있었다. 장난스러울 때의 영라와 무너지는 것을 숨기려 할 때의 영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결국 터져나온 진실은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한우진의 수술을 진행했고 얼마 전 간이식까지 마쳤다는 사실. 박성재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얹혔다. 영라는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해왔다. 그 침묵의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그 결혼을 거부하면 누군가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거절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영란은 매일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 고백은 박성재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왜 이제야 말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죄책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영란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 것이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될까봐 감히 한 발도 내딛지 못했던 마음. 박성재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보호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하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화려해 보이던 날들 뒤편에는 이렇게 피로 얼룩진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뒤틀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 것인지. 박성재와 이 지역이 선택한 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순간 화려했던 날들은 끝나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이 가족의 일상은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저택, 질서 정연했던 식사 시간, 웃음이 오가던 가족의 얼굴 뒤에는 서서히 숨막히는 공포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영란은 어느 순간부터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순간 집 안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중심에는 새어머니 고성이가 있었다. 영란은 지환과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 감시와 위협을 당했고 급기야 사람을 시켜 지환의 목숨까지 노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환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날 밤, 박성재와 영란은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편에 서게 된다. 더 이상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 박진석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며 고성이가 저질러 온 모든 일을 증거로 밝혀내겠다고 마음먹는다. 다만 성급한 행동은 또 다른 희생을 낳을 수 있기에 그들은 조심스럽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 집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다. 영란은 겉으로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딸이 되기로 한다. 어머니가 원하던 재벌가 집안의 남자를 만나는 자리에도 나가며 의심을 사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환에게 향해 있었고 그 이중적인 삶은 영란을 매일 밤 지치게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버텼다. 이 모든 연기가 어머니의 올가미를 끊어낼 실마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영란은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금고,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에 옮긴다. 한편 박성재는 고성이와 이 지역, 그리고 고성이가 과거 지은호에게 접근해왔던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우진에 간 이식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역시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 반드시 내부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자 박성재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고성이의 비서와 접촉해 고성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온 인물을 찾아낸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그 인물로부터 전화 녹음, 지시 사항이 적힌 수첩, 그리고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그 증언 속에는 고성이가 지은호의 집안 배경과 주변 인물들, 은호의 어머니와 동생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성재는 이 모든 과정을 녹취하며 은호와 우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퍼즐 두 조각이 남아 있었다. 지강호에게 건넸다는 현금 5억 원의 행방, 그리고 이지안의 오토바이 사고를 사주한 배우였다. 계좌 추적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사고 역시 누군가의 짓이라는 점만 어렴풋이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그 막막한 순간 영나가 돌파구를 찾아낸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에 있는 금고 안에 또 다른 금고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현금 다발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또한 과거 작업실로 사용하던 옥탑에 수상할 정도로 많은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낸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성재는 영나의 절박함을 보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느낀다. 현금의 출처를 당장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이지안의 사고는 바로 확인이 가능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지안을 위협하듯 접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기록된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다. 경찰은 번호를 추적해 운전자를 체포했고 그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위험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 배우의 고성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여기까지 이르자 박성재의 분노는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박진석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과 상처가 걱정되다. 그럼에도 진실을 숨긴 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박성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해 아버지에게 향한다. 모든 사실을 들은 박진석은 깊은 충격에 빠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성재는 생각한다. 무너질 것 같았던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고 이제 이 가족의 화려한 날들은 진실 위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늘 미뤄지고 감춰졌던 진실이 한 식탁 위로 끌려 올라오는 순간 영란의 가족과 이지환 그리고 박진석 회장의 집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생일 축하 가족 모임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고성희의 운명을 가르는 냉혹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만 둘러앉아 있었지만 안방 근처에는 박진석의 변호사와 회사 법무팀 실장이 조용히 대기하며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님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겉모습은 평온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수없이 계산된 감정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건강을 묻는 말조차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담담한 어조였고 오히려 오늘의 주제가 자신이 아닌 고성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이 공기를 미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 자리는 더 이상 생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우진의 간 이식 수술이 아버지 몰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꺼내며 이 모든 결정의 주체가 고성희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그녀는 모든 것이 아이의 생명이 위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지환이 준비된 듯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병원에 있던 간호사의 증언 녹음이 흘러나옵니다. 공여자가 울면서 가족이 망한다는 말을 했고 그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이어서 지강호의 진술이 덧붙여집니다. 5억이라는 돈이 오갔고 우진의 친모이자 이 사장이라는 여자가 개입했다는 말이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모든 증거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박진석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가 고성희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 집안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들의 윤곽이 이제야 보인다는 듯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붙잡아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오해라며 아이들의 말만 믿지 말아달라며 애원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나온 우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박진석은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아직 무리라 말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숨은 가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우진은 간 이식 수술 사실을 엄마에게 가장 마지막에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는 말은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고성희는 다급하게 딸을 부르며 그 말의 의미를 부정하려 하지만 우진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녀에게 엄마는 늘 자신을 집안에 대한 투자라고 말해왔고 자신의 몸 하나로 이 집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털어놓습니다. 우진은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더 이상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결정타가 됩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의 모임은 끝났지만 화려한 날들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욕망과 계산,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희생되어 온 진실들이 하나씩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석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고성희가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이야기는 가장 치명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고요하게 내려앉은 저택의 공기 속에서 박진석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사랑이라 믿어왔던 감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아내 고성희 개인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고 착각했던 한 여자의 헌신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사실은 이 집을 발판 삼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진석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의 손짓과 함께 문이 열리고 변호인과 법무팀 실장이 들어옵니다. 이어서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전문가 변호사들, 그리고 평범한 차림 속에 묘한 긴장감을 두른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경찰이었고 이 집을 지배하던 질서는 순식간에 법과 증거 앞에 서게 됩니다. 고성희라는 이름이 불리고 장기 이식 강요와 금전 거래를 이용한 협박, 특수 협박이라는 혐의가 차분히 낭독되는 순간 화려함으로 포장되었던 그녀의 세계는 산산이 무너집니다. 비명과 함께 끌려나가는 고성희의 모습은 이 집을 지배해온 공포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믿으며 특히 우진에게 죄책감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강제로 씌워진 빚이었다는 사실을 또렷이 자각한 그 순간 문은 닫히고 고성희의 이름도 이 집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남겨진 사람들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노딥니다. 무너진 관계와 상처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 박진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맡기고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후회와 함께 미묘한 안도가 섞여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자신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박성재 역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이 집에서 누구도 도구처럼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문가에 서 있던 문가은은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지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품이나 대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립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 같지만 사실은 왜곡되었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그는 느낍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영란이 혼자 서 있습니다. 이지환이 다가와 곁에 서고 영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해방감이 교차합니다. 오랫동안 엄마에게 느껴야 했던 미안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의 편이 되어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용히 울립니다. 이지환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고성희의 악행은 가족들의 손과 차분히 쌓아온 증거들에 의해 끝을 맞이합니다. 단지 불법적인 장기 이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물건처럼 사용하고 사랑을 거래로 여겼던 모든 시간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해방감은 악녀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후계자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지은호는 공여자가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 서며 영란은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선택을 가진 한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 집의 화려한 날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며 함께 쌓아가는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저택에는 비로소 진짜 화려한 날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